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지난 10일 노벨 문학상 소식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역사적인 수상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한바탕 가을비가 내리고 체감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때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까지 달하면서 가을철 건강관리의 비상인데요. 감기나 비염 환자가 느는 만큼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 10월 10일 저녁,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전해진 기분 좋은 소식, 대기록에 우리 국민과 문화계, 언론까지 모두 기뻐하며 들떠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올해 노벨상 관련 YTN의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발표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결정하는 스웨덴의 할리먼은 누가 후보에 올랐는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번 수상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YTN에서도 긴급하게 보도를 내야 했을 텐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강의 책이 노벨 문학상 발표 후에 엿새 만에 이 100만 부가 팔렸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발표 다음 날이었죠. 이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주문했는데요. 평소 같으면 이틀이면 도착해야 하는데 이 도착 예정일보다 5일 늦게,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야 책을 받았습니다. 이 도서관은 물론이고요. 또 서점에서도 한강책을 구하기 쉽지 않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강책을 사겠다는 오픈런이 생길 정도로 이 진귀한 풍경이 있었다고 하죠. 네, 실제로 책을 구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상위권은 전부 한강 저자의 책들이 모두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큰 경사인 만큼 YTN 문화부뿐만 아니라 이 부서마다 취재 때문에 쉴 틈 없이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지난 10일이죠. 당일 우리 문학 담당 기자가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긴급 뉴스 형태로 이제 외신에서 타전을 하니까 우리 국제부에서 긴급 속보로 일보를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박순표 문학 담당 기자가 전화 연결을 해서 한강 작가 수상 소식과 함께 한강 작가가 누구인지 순발력 있게 대처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북새통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24시간 뉴스 채널로 30년 가까이 대형 뉴스를 신속 대응하는 것이 저희한테 체질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부, 그다음에 사회부, 편집부 일제히 달라붙어서요. 과연 시청자가 어느 때 가장 주목할 것인가, 관심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해서 줄을 잇는 보도를 했고요. 또 전문가들을 리스트해서 섭외해서 깊이 있는 해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놀라웠던 그 순간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순간부터 YTN 보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씨로 결정이 됐습니다. YTN은 10일 저녁부터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10일입니다.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한국 문화의 새 역사 쓰다에서는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수상하게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노벨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와 또 소셜미디어에 한글로 한강 작가의 이름과 작품명을 함께 표기해 눈길을 끌었다라는 이야기도 소개해 다양한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소설가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다 한강의 작품 세계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간결하고 서정적인 문체와 또 부드러운 듯 날카로운 시선이 특징인 이 한강의 작품은 난해하고 쉽지 않지만 읽고 나면 긴 여운이 남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그 이유를 인간의 상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도 소외당한 사람을 보듬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설가 한강의 작품이 비서구권, 여성, 소수자 등의 우리 주변부의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 또 그리고 인류 보편의 문제인 폭력과 상처를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인간의 감성을 담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 노벨위원회의 그 수상자 선정 사유를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또 분석적으로 평가해 보도했더라면 이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됐을 텐데 관련 보도는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의의에 대해 해설한 대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 첫 노벨문학상 한강의 기적, 한국문학 새 역사. 이 대담에는 정여울 문학평론가가 출연해서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해설하고 문학계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작가들과 평론가들은 노벨문학상을 누가 받을지 예측하는 이야기들도 나눈다는데요. 한강 작가가 언젠가는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게 올해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공감과 치유, 또 희망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YTN 대담에서는 경제, 정치, 시사 분석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사건과 데이터, 또 자료에 근거한 분석과 해설을 주로 해왔습니다. 이날 문학평론가의 해설은 그간의 YTN 보도 또 대담과는 이질적인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YTN 보도와 대담에서도 문화 분야 보도 또 대담 이것이 좀 더 전문화되고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이 보도 채널의 뉴스 속에 이런 문학 평론가들의 해설이 시청자들에게는 쉼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출판계, 문화계 등에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를 전한 보도들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한국은 인쇄기계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할 정도로 바빠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3일 다시 종이책의 시대 오길 활기되찾은 출판업계입니다. 이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수만 부의 물량 요청이 쏟아지면서 인쇄기계를 계속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인쇄업체 그리고 제본업체 소식을 전했는데요. 한강 작가의 수상이 한국 문학 그리고 나아가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출판계 소식에서 도서 번역 부문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번역가의 시선을 통해서 번역의 어려움과 해외 반응을 동시에 전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강 노벨상 숨은 공신, 말의 맛, 살린 번역의 힘. 이 방송에서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출판한 최경란 번역가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번역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프랑스 현지의 반응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프랑스어판 제목이 불가능한 작별이라고 합니다. 이 제목이 결정된 과정과 제주 방언을 프랑스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경란 번역가는 노벨상 수상 이후에 한강 작가의 모든 작품이 도서관에 배치되고 또 문학 애호가들, 많은 독자들과 함께할 기회가 더 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번역 과정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고 또 프랑스 현지의 분위기도 가늠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인터뷰였습니다. 채식주의자 번역본도 재평가되고 있는데요. 11일 한강의 기적 이룬 섬세한 번역의 힘 보도입니다.
소설가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 부커상을 받았고 또 세계의 문단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출간 10년도 안 된 이 책이 세계적 명성을 얻는 데에는 이 번역의 힘이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영국인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단어 하나하나 사전을 뒤져가며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YTN은 맨 부커 수상 당시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좀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데버러 스미스는 한강 작가의 문체를 잘 관리되고 통제되었지만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 문체라고 하면서 이러한 특징이 번역을 통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 작가 역시 훌륭한 번역가이자 친구인 데버러를 만나서 이 맨 부커상을 받게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섬세한 번역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이어서 한강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채식주의자와 흉터를 재개봉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14일 한강 소설 원작 영화도 재개봉, 또 영화로 제작될까입니다. 아직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이 영상화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사건 중심보다는 인물의 내면을 따라가는 조건으로 제안이 온다면 흔쾌히 영화화를 수락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는 경기도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으로 폐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소년이 온다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해외 문화교류 행사 지원에서 배제되기도 했는데요. 유해도서 선정 과정의 문제 또한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처럼 이 한강 작가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언론이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이 진영 논리로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시도가 얼마나 퇴행을 부르고 또 개인을 넘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박사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비슷한 관점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보도를 살펴보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노벨상 수상에 대한 성과와 또 열광 현상, 경제적, 산업적 파급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충분히 자축하고 좋은 영향력, 성과도 확산하고 최대화해야 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텐데요. 창작과 문화 영역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풍토가 우리의 문화예술이 성장하는 데 충분한 자양분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적절한 역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YTN 보도에서는 이러한 관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위해서라도 우리 문화산업 제도와 교육, 또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고요. 또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YTN 보도에서 이러한 탐사 보도, 기획 보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를 계기로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을 성찰해야 한다 이런 반응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으로 언론도 좀 힘을 보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성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사적인 자리에서 요즘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등을 비롯해서 다른 작품들에 대한 그 인상기랄까 독후감 같은 것들이 이제 대화에서 오고 갑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저희가 뭐 대화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작품을 얘기하는 일은 흔치 않잖아요. 근데 요새 사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줄다 보니까 신작 소개라든가 또는 문학 전문 담당 기자 뭐 이런 적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출판계 동향에 대한 보도 같은 것들은 거의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이번에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이런 뭐 작가뿐 아니라 훌륭한 작가, 팬, 평론가 그리고 뭐 문학 담당 기자, 전문 기자 또 언론의 관심, 뭐 투자 그리고 어떤 후원 그룹들 이런 풀이랑 저변이 좀 확대돼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시청자나 일반인들도 그런데 노출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작품에 대한 이해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넣게 되니까 그걸 투영하게 되니까 그런 만큼 좀 더 이제 시야도 넓고 좀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런 저변이 넓혀져야지 이번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변방이 아니고 주류다, 세계 문학의 주류이다라는 걸 거듭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저변이 확대돼야지만이 이제 자꾸 세계 문학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길 거고요. 또 한강의 승자 독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 제4, 제5의 한강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런 물꼬를 언론이 트는 것이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이 소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저변의 부흥이라고 할까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소식에 이제 한강의 작품 세계와 더불어서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들은 어땠는지도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들인데요. 이 해외 서점가에도 한강의 책이 동나고 또 연극으로 제작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2일 유럽도 한강 열풍 외신들 가부장 문화의 저항에서는 프랑스 현지 출판사에서 책이 없어 못 판다 할 정도로 이 독자들의 관심이 치솟았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13,000부가 팔려서 파리 서점에선 품절 상태인데 급히 8,000부를 추가 인쇄 주문한다고 합니다. 외신에서 다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비중 있게 다룬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한강 노벨상으로 K문학 도약, 국제적 명성 쌓은 덕분에서는 한국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 여성의 관점으로 특유의 서사로 또 풀어낸 작품으로 차곡차곡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곳이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을 내놓아서 공감이 갔는데요. 이 한강 작가는 이번 수상을 두고 한국 문학을 가까이 하며 자랐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문학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일본 주요 서점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연일 매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는데요. 일본서도 한강 열풍, 대형 서점 곳곳 매진 행렬 보도입니다. 주요 서점에서 한강 작품의 일본어 번역본은 대부분 동이 났고 한글판과 영어 번역판의 일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파원의 인터뷰에 응한 한 일본 시민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시아 소설이 유럽보다 떨어지는 건가라고 걱정했지만 이번 수상으로 제대로 평가받은 것이 확인돼 기쁘다. 이렇게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YTN 보도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한강 작가를 포함한 한국 문학에 대한 해외 관심이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9월 7일 소설 읽으면서 한국 배워요. 프랑스에 부는 K문학 열풍. 이 보도에서는 파리 곳곳에서 열린 한국 작가 초청회와 또 한국 문학작품 전시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한국 작가 4명이 파리의 서점에서 가진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찾았는데요. 참석한 파리 시민들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문학은 K-팝과 K-드라마 등의 이 대중문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전 세계의 K문학 열풍을 일으키는 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보도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현상을 따라가는 보도에서 진단하고 길을 여는 기획으로.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역사상 길이 남을 성과에 문화산업계도 언론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현실을 진단하고 더 풍성한 미래를 기획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YTN에서 우리의 문화, 교육, 제도, 문제점을 조명하고 변화 논의를 촉진하는 탐사와 기획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한강 노벨 문학상 계기로 높아진 관심, 올바른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길. 스웨덴 할림원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두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분단과 전쟁, 독재와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사회의 역사적 상처들을 보편적인 문학의 언어로 형상화한 것이 세계 문학계에서 인정받았다라는 평가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사회적 아픔에 대한 공감, 그리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가을 벚꽃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이제야 제 날씨를 찾았나 싶은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닌 가을 벚꽃이 핀 건데요. 보통은 봄에 만개하는 벚꽃이 이례적으로 가을에 개화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시계가 어그러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새하얀 꽃이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나무를 장식한 건 단풍도 열매도 아닌 봄에 피는 벚꽃입니다. 지난해에도 가을철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일부 해안 지역에서 가을 벚꽃이 개화했고 길가에는 초록 단풍이 낙엽인 상태로 수북이 쌓이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올해도 첫 단풍의 빈자리를 때 아닌 가을 벚꽃이 채우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이 같은 이례적 현상이 더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가을 벚꽃 개화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님을 짚으며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현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까지 더했는데요. 가을 벚꽃이 개화한 배경을 분석한 보도였는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 좋았지만 과학적 원인을 함께 덧붙였다면 더욱 유익한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풍성한 보도를 위해 가을 벚꽃의 개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에서처럼 가을에 벚꽃이 피는 이상현상을 불시개화라고 하는데요. 불시개화는 싹이 개화하는 시기가 아닌데도 개화하는 이상 발육 현상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불시개화 원인을 기후변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려면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이 사이클이 깨져버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기온 상승에 따라서 바로 개화하는 수종들이 올해 태풍이 지나가고 일시적으로 오른 기온에 생리적으로 봄이 왔다고 착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꽃을 피우면 이듬해 봄에 다시 꽃이 피지 않을 확률이 커 불시 개화 현상이 늘어나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개화를 못한 개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열매를 먹고 사는 야생동물에도 영향을 미쳐 숲의 건강성이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을 벚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봄과 가을에 두 번 꽃이 피는 춘추 벚나무, 즉 춘추화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춘추 벚나무는 10월부터 개화를 시작해 1월까지 나무의 30%가량이 꽃을 피우고 봄이 되면 70%가 보름 정도 만개합니다. 꽃잎이 5장 있는 일반 벚나무와 달리 10에서 20여 장의 꽃잎이 달리고 주로 분홍빛을 띠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디딤돌 소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의 소득 보장 모델 디딤돌 소득 정책이 시행 2년을 맞았는데 이 지원자들의 수급 탈피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소득 정책이 2년을 맞이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짚어보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치위생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9살 홍민기 씨.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까지 3인 가족이 한 달에 받던 기초생활수급비 120만 원은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으로 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늘면서
아버지의 투석 치료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심적인 여유라든가 생기니까 하게 되죠, 계속. 뭔가 내가 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돼요. 실제 디딤돌 소득수급자의 상황과 인터뷰를 통해 성과를 보여주고 관계자 목소리로 앞으로의 포부까지 담아냈는데요.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정책의 2년 성과를 정리한 보도였는데 좋은 제도라는 점을 충분히 알렸지만 정책 내용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없어 상세한 내용을 더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서울시 디딤돌 소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서울 디딤돌 소득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주미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에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 상박형이며 이전 명칭은 안심소득이라고 불렸는데요. 2022년도 1단계 시범사업은 기준 주미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디딤돌 소득을 받는 지원 집단 500가구와 비교 집단 1000가구를 선정하여 연구 집단을 구성했는데요. 2023년도 2단계 시범사업은 기준 주미소득 85% 이하의 가구로 소득 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지원 집단 1000대 가구와 비교 집단 22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연구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지원 집단에게 2025년 6월까지 매월 기준 주미소득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기준액으로 설정하고 소득 기준액과 가구별 실질소득 평가액 차액의 50%를 디딤돌 소득으로 지급하는데요.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자격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배달의 문제. 배달 수수료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앱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6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이죠. 이걸 운영하는 회사가. 전 이 회사 이름을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독일 기업에 유럽 벌금을 대신 내줄 형국입니다.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long term, you need to do that in good, solid partnership with the stakeholders in each ecosystem. 국회의원들의 인터뷰와 배달앱 대표들의 인터뷰를 다양하게 삽입해 각 측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는 보도였는데요. 배달앱 관계자들과 자영업자들 간의 상생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 보도에서 대안으로 언급한 공공배달앱의 이용률이 저조한 배경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공공배달앱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공공배달앱은 0에서 2% 수준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배달 플랫폼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약 96%를 차지하는 배달앱 3사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10%에 달해 입점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자체들이 공공배달앱을 속속 도입했는데요. 현재도 전국에서 다양한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지자체들이 시장 상황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 없이 민간 영역에 뛰어든 탓에 예견된 실패라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생존할 기술적 우위나 혁신적 서비스 제공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익성에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공무원 조직 특성상 민간 기업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져 시시각각 변하는 이용자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또 홍보 부족과 그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 악순환에 시달려 폐지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전국의 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1년여 사이에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하기로 한 공공배달앱은 1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기능공 유흥균 씨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에스트로 그 꿈을 향해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에스트로는 유흥균 씨는 마이스터라고 발음하시고 그 뜻은 장인, 명인, 거장이라는 독일 단어로 한 분야에서 최고 경지에 이른 전문가를 지칭할 때 쓰는 말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명칭이 유래가 된 그 단어이며 사전을 찾아보아도 마이스트로가 아닌 마이스터라고 나옵니다. 독일어 마이스터는 현대에 와서 거장 지휘자에 대한 호칭으로 그 쓰임새가 고정된 편인 마에스트로와 같은 어원인데 왜 굳이 마이스터가 아닌 마에스트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마이스트로라고 자막을 계속 입혔는지 계속 찾아봐도 저로서는 그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기를 바라봅니다. 프로그램의 그 구성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의 꿈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은 동해안 석유개발 관련해서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동해안 석유개발 사업의 당위성만을 제시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제시와 더불어서 전문가 또는 그 일반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앞으로 자원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보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자원개발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3명을 짧은 시간 내에 다루다 보니까 그 각자의 얘기가 조금 너무 짧게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다루어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장기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파독 기능공 계약 기간 3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자기가 여기 남아서 독일에서 돈을 더 벌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국하지 못하고 독일에 남아있게 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는데 독일에서는 외국인한테는 자격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귀화했다라는 사정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세 분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텍사스는 경제 규모 전 세계 8위, 미국 내 경제 규모 2위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 법인세와 소득세가 없어 젊은 인력이 모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제1회 한 텍사스 경제 포럼에서는 텍사스와 아칸스 주정부 주요 인사와 경제 전문가가 함께하였습니다. 한인 기업가 중에 성공한 분들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미주 한인 상공회에서 연합회장님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어 세 분의 현지 경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에 세 분들은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인 경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이제는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경제인들과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브랜드 한국의 당당한 주인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달 논의 프로그램은 대미 수출의 증가 등으로 주목받는 미국의 텍사스 주를 배경으로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는 인천 지역 출신 경제인들의 좋은 사례들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외국과 한국 상황을 비교하고 30년 전의 과거 현재를 넘나들며 왜 한국이 산유국의 꿈을 꾸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로 과학적으로 가능성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등을 생생한 현장 화면, 자료 화면, 그리고 현지 인터뷰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한국의 산유국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 사례와 비교 분석, 석유공사의 경험과 기술력 등을 소개하는 현장 화면, 생동감 있는 컴퓨터 그래픽 등 영상 표현 양식의 다양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답게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다양한 기법과 영상 표현을 통해 기획 의도를 잘 표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15분 7초를 지나는 부분에서 공장장님이 내일 당장 들어오라고 파독 너를 보내야 하니 와달라고 라는 자막이 노출되었는데 파독 너를 보내야 하니 와달라고의 부분은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연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막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출연자가 부정확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막만큼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바꿔서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너를 독일에 보내야 하니 와달라고 한다면 표현이 자연스러워져서 시청자들도 즉시 이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방송의 구성 등이 어떻게 시청자에게 다가오는가와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특히 두 명의 남녀 성우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전달하는 방식이 돋보였습니다. 여자 성우는 텍사스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은 목소리로 차분하고 진중하게 설명하며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남자 성우는 경제인들의 1인칭 시점을 대변하며 인터뷰하는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감성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두 성우의 이런 역할 분담은 영상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줬으며 시청자로서 그들의 이야기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전반부에서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을 전달하고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건너갔던 젊은 청춘들의 고군분투하고 고단했던 독일에서의 삶을 조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고 경제대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지금의 시점에서 그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한국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고국을 위해 성금이나 수재 의연금 등을 보낸 내용들을 자막으로만 처리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개인의 서사적 관점의 인터뷰로 진행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가 잘 전달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브랜드는 한국이라고 하는 제작 프로그램의 거창성에 비해 구성 방식과 프로그램 진행 방향이 논점이 흐려지고 개인에게 집중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기획 의도와 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탄탄하고 치밀한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성공한 한인 경제인들과 파독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의 글로벌 경쟁력과 자부심을 조명했습니다.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인 위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성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려움과 극복 방법에 대한 서술이 부족했고 한국인 특유의 정신과 자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더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추가되었다면 시청자들의 공감을 더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의 일치도 측면에서는 한인 경제인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잘 조명했지만 나의 브랜드는 한국이라는 주제와 실제 내용 간의 연결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사례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